사실 몇 주 전에 책 정리하면서 책 진짜 다 버려서 거의 한 트럭. 제가 몇 개 안 버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 노트. 선생님의 노력과 저의 노력이 담겨있는 이 노트 버릴 수 없었습니다, 진짜. 제가 사실 수능 전에 숱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수능 며칠 전에는 야자 빼고 집에 가는데 버스에서 엉엉 울면서 가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평소에 정말 열심히 해놓은 과목은 수능 때 배신 때리지 않더군요. 꾸준히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수능 마치고 점수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대학은 아니지만 저 수시에서 거의 제가 가고 싶은 과인 영어교육과 넣었거든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2011년 12월 9일 석현지.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네,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본입니다. 현지 얘기 중에서는요, 정치 노트 얘기도 있고, 그럼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정말 책이 이만큼일 겁니다. 정말 무슨 사법고시 준비한 사람처럼 책도 이만큼일 텐데 그것들 다 버리면서 개운한 마음 가질 날이 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건 숱이 다 떨어지고 가면서 얼마나 혼자 그 눈물이 어떻게 나냐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면 아마 현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줄줄줄줄 하염없이 줄줄줄줄 이렇게 흐릅니다. 그런 아픈 경험들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픈 경험 없이 바로 합격해서 참 행복하면 좋겠지만 몇 번의 탈락도 있고 또 실패도 있고 그러면서 혼자 많이 좌절하고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는 그런 눈물들을 흘릴 날들도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여기 현지처럼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결과가 더 행복한 것이고요. 또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또 더 마음을 추스려서 또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얼마나 버스 안에서 그렇게 소리 죽여 울었을까요? 네. 다 커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네. 지난 시간 이어서요, 여러분,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여주시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난 4년간 경향을 분석해보면 선거 문제는 세트 문제였다. 세트 문제는 하나는 제도의 특징,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하는 등등의 제도의 특징을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석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세트로 나냐면 그 안의 내용이 지난 시간처럼 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분석을 시키고요. 지난 시간 분석까지 해보았습니다. 이 분석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대로 위에 찾아서 맞춰가면서. 그렇게 표를 통해서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료 제시형의 형태로 줄줄줄줄 글로 나열되어 있는 가운데서 여기서 어떤 제도들이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분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거는요, 선생님, 아무리 기본 개념, 제도, 장단점 공부해도 하나도 소용없더라고요. 왜요? 그게 깔려있지 않으면 이거 못 읽어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해볼게요. A국은 A, B 두 개의 광역지방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A에는 작은 A1, 2, 3, 4 그리고 B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가령 이런 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과 경기도 두 개의 큰 지역으로 되어 있고 서울 안에는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무슨 구 이렇게 4개, 경기도 안에는 무슨 시 이렇게 4개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라는 모두 8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고 그 8개의 선거구 안에서 대표를 뽑는 거죠. 근데 여기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상대 다수 대표제로 뽑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8개의 지금 선거구에서 8명의 대표를 뽑는다라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한 개의 선거구에서 1명, 소선거구제, 상대다수 대표제. 이거 우리 개념 공부 안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읽어냅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다음 의회 선거부터는 선거제도를 변경하기로 하고 2가지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안은 뭐냐면 현재 선거구를 2개씩 통합하여 한 선거구에서 2명? 여러분 2명이면 이거 뭡니까? 중선거구제로 한번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요것도 하나 안이 있구나.
바로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Y안인데 Y안은 뭐냐면 두 개의 광역지방행정구역을 각각의 선거구로 하여서 선거구별로 4명씩 그리고 정당명, 여기 보세요. 친절하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어졌어요. 뭐라고 하냐면 의석은 어떻게 나누냐면 비례대표제 하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선거구별로 비례대표 의원 총수에 여러분 의원 총수는 8명입니다. 근데 이제 비례대표로 하겠대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똑같이 8명이겠죠. 그러면 이 비례대표 의원 총수 8명에다가 정당 득표율 곱해서 나온 값의 정수만큼 그 정당에 배분한대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료 제시형의 형태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볼게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현행 형태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행 소선거구제죠. 8개의 선거구에서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바로 이게 현행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네, 득표율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현행. 두 번째, X안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X안의 경우는 2개씩 묶는데 이렇게 묶어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100, 여기 40, 여기 5, 여기 55 이렇게 써서 여러분 여기 한 선거구에서 친절하게 아까 위에 뭐라 그랬습니까? 2명씩 이렇게 말을 했었죠. 2명씩. 그러면 가장 많은 얻은 표를 얻은 득표한 값 그리고 여기 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역시 아래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80 그리고 여기 하면 50 여기 45 여기 25 2명 어디요? 여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 방식이 X방식입니다. 어려울 거 없죠? 시키는 대로입니다. 시키는 대로. 그렇다고 하면 이제 Y방식이 아주 관건입니다. Y방식 뭐였죠, 여러분? 비례대표제 방식이었습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거 정말 하나하나 풀어내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시간 잡아먹게 안 줍니다. Y방식은 뭐였냐면 비례대표 의원 총수에 비례대표 의원은 몇 명? 8명입니다. 비례대표 의원 총수에다가 정당 득표율을 곱한다라고 했어요. 득표율. 각 정당의 득표율을 구한다. 여러분 득표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착착착착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게 득표율입니다. 이 나와 있는 게 득표율이에요. 그러면 8개의 선거구의 득표율이 모두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 다 더해서 8로 나누면 한 개 선거구의 득표율이 나오는 전체 평균 득표율이 나오는 거죠. 한 개가 아니라 다시요. 여러분 득표율 보세요. Y방식은 8명에다가 득표율을 곱하는 겁니다. 근데 득표율은 여기 나와 있어요. 득표율이 8개 쫙 다 나와 있네요. 그럼 득표율 평균을 내야죠. 8개의 선거구에 나온 득표를 모두 더해서 나누기 8을 하면 평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8개 분의 여기 총 나온 총 득표율 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이거랑 약분이 되네요. 그럼 Y방식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총 득표율 합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총 득표율 합 갑정당 쭉 더해보겠습니다. 여기 쭉 더해보면 선생님이 여기 했어요. 쭉 더해보면 여기 240입니다. 여기 쭉 더하면 170입니다. 여기 쭉 더하면 네 130이고 260입니다. 130이고 260입니다. 여러분 득표율이죠. 율이라는 말은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럼 2.4, 1.7, 1.3, 2.6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현행으로 하면 갑정당이 넷, 0, 0, 넷. 여러분이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현행으로 하면 네,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단 하나의 정당이니까 X안으로 하면 2개씩 묶어서 2등까지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3, 1, 1, 3 이렇게 나옵니다. Y안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네, 8명 곱하기 총 득표율 나누기 8 해야지만 이게 득표율이니까 약분되면 총 득표율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240, 170, 130, 260 득표율이니까 2.4
1.7, 1.3, 2.6. 그러면 아까 주어진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정수만큼 줍니다. 정수만큼. 정수만큼 줘요. 정수만큼 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밖에 안 되네요. 2명 더 줘야 되죠. 2명 더는 어떻게 준다고 했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준다. 아, 0.72, 0.62 다른 것보다 크구나. 여기 플러스 하나, 여기 플러스 하나. 이렇게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분석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y 아니 을 정당에게는 x 안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던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계속 풀어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그 밑에 문제 하나 더 붙여놨는데 한번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볼게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입니다. 우리 수능 개념 교재 83쪽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왜 이거 안 해주고 넘어가냐고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는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다 득표자가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상위에 2명을 데려다가 2차 결승을 다툰다는 거죠. 2명을 데려다가 하게 되면 둘 중에 누군가 한 명은 과반수를 얻게 되잖아요. 프랑스 대통령을 바로 이와 같이 뽑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무조건 대통령이 돼요. 그런데 프랑스는 가장 상위에 2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2차 결선 투표를 합니다. 어떤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과반수를 획득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어떠냐면 대표성이 높아지죠. 보다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은 사람이 당선자가 되죠. 대표성 강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선호투표제 가볼게요. 선호투표제는 바로 다음번에 문제를 풀어가야 더 잘 이해가 되십니다. 보시면 유권자의 선호에 따라 후보의 순위를 정한 후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 최소 득표자를 탈락시킨 후 2순위 기표에 따라서 나머지 후보에게 이양한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문제 다음 거 풀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 선호투표제는 내가 좋아하는 딱 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내가 1등으로 좋아하는 사람, 2등으로 좋아하는 사람, 3등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다 표시하는 것이 바로 선호투표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나 일반적으로 과반수를 획득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두 가지는 바로 절대 다수 대표제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절대적으로 과반수를 당선 요건으로 했을 때 당선자가 나타나므로 대표성이 강화된다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장단점이나 특징 같은 경우는 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보세요. 이 문제는 2011년 4월 문제고 여러분 수능 개념 교재 83쪽에도 있고 지금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보시면 표는 유권자의 선호에 따른 순위를 나타낸 것인데 자 보세요. 유권자들은 후보자들 중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 한 명에게 투표하며 그럼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가장 좋아하는 후보 한 명에게 투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자가 되는데 여기는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경우는 당선자가 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상위의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 가방식은 뭘로 진행된 거예요? 결선 투표다.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모든 후보자들에 대한 선호 순서를 표기합니다. 바로 이게 선호투표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한 명에게만 투표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호투표제는 모든 후보자들의 순서를 나 1등으로 이 사람, 2등으로 이 사람, 3등으로 이 사람 다 적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표 종료 후에 각 유권자가 제일로 좋아한다는 후보만의 표를 집계해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당선자가 됩니다. 그런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사례로 보여주세요. 네, 바로 이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후보자가 갑부터 무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나는 갑이 제일 좋아요. 내가 A라면 갑이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 선거면 갑에 표시하고 끝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저는 을이 제일 좋아요. 1등으로 좋아요. 이렇게 표시하고 끝납니다. 이게 일반적인 투표 방식이죠. 가장 좋아하는 갑, 또 다른 사람은 이라는 사람, 난 을 찍고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선호투표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갑입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사람은 을이고요. 세 번째는 병입니다. C 같은 경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갑입니다. 두 번째는 정이고요. 세 번째는 병입니다. 이렇게 선호를 다 쓰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이 모두 몇 명이냐면 둘, 넷, 여섯, 여덟, 12명입니다. 여러분 12명의 과반수라고 하는 것은 7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반은 6이니까 6을 넘어야 되니까 7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일반적으로 1등을 한 사람이 7명이 나오면 이거 끝납니다. 1등으로 좋다고 한 표가 7표가 되면 끝나요. 그런데 7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선호투표제는 가장 꼴등의 표를 탈락시키고 이 L이라는 사람이 무 좋다고 했는데 이거 탈락시키고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표를 넘긴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넘기고 나서 딱 봤더니 어때요? 이제 과반수 생겼습니까? 7표 이상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럼 그 다음을 탈락시킨다라는 거죠. 여기 4표, 여기 3표, 여기 3표가 된 거죠. 이제 여기로 왔으니까 여기 2표입니다. 그 다음 이제 탈락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정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제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 무 이미 탈락된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세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 아, 여기네. 여기다 이렇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양시킨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K라는 사람이 정이 제일 좋다 그랬는데 정이 이미 탈락했으니까 두 번째로 좋다는 사람 병이구나. 여기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정하고 무는 아예 탈락됐고 갑을 병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7표 이상 얻은 사람 있나요? 또 없죠. 그럼 이제 누굴 탈락시켜야 돼요? 4표, 3표, 5표니까 이제 을을 탈락시켜야 되죠. 을을 이제 탈락시켜 보겠습니다. 을을 제일 좋아했다고 생각하는 이가 두 번째로 좋아한 건 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은 탈락했죠. 그러면 세 번째로 좋아한 갑한테 이렇게 보낸다. 여기 탈락했습니다. 두 번째로 좋아한 사람은 무였는데 예전에 탈락했죠. 그러면 세 번째로 좋아한 병한테 표를 보냅니다. 여기 G는 을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여기 탈락했으니까 두 번째로 좋아한 여기다가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네요.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선호를 다 이양하고 나니까 갑이 5표, 병이 7표. 그래서 병 당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이었다면 그냥 갑이 제일 처음 당선되고 말아요. 4표였고 3표였고 2표였고 2표였고 1표였으니까 가장 많은 갑이 당선되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체 12명 가운데서 4명만 좋아했을 뿐 8명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즉 대표성이 약해요. 그래서 선호투표제와 같은 경우는 가급적 정말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표를 다 이양을 해보니까 병이더라. 바로 이게 선호투표제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앞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넘겨주세요. 더 앞으로요. 더 앞으로요. 네, 하나 더요. 네, 이제 볼게요. 여러분 이제 특징을 보겠습니다. 선호투표제는요. 결선투표제부터 먼저 볼게요. 결선투표제는 처음 투표를 한 다음에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보통 상위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합니다. 1등, 2등, 3등, 4등, 얘가 35%, 얘가 32%, 얘가 18%, 얘가 12% 만약에 이랬다고 해봅시다. 이거 100 넘나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과반수가 없으니까 여기 탈락, 여기 탈락시키고 이 둘을 가져다가 이제 결선투표를 하는 게 바로 결선투표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등과 2등이 막 3등하고 4등한테 막 가서 나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해줘. 응? 나랑 같이 잘해보자. 내가 당선되면 너 다음에 이렇게 우리 측근으로 어떻게 이렇게 써줄게. 뭐 측근으로 써주진 않겠죠. 너의 정책을 수용해서 어떻게 할게. 즉 후보자 간 정책 연대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탈락한 사람들의 표를 가져와야 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정권의 대표성이 커지죠. 왜냐하면 과반수를 획득할 때까지 결선 투표를 하니까. 그런데 1차, 2차 투표를 거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죠. 한 번 투표할 때 얼마나 돈 많이 드는데요.
또 투표가 반복되는 동안 유권자의 일탈이 일어날 수 있죠. 아, 내가 좋다고 뽑았는데 또 투표하고 아우 바빠서 안 할랜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선호투표제 볼게요.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제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되죠. 왜냐하면 결선투표제는 한 번 하고 과반수가 안 생기면 2차 투표하고 또 3차 투표하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선호투표제는 한 번 딱 쓸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번에 써서 그 다음에 알아서 이양해서 해결이 되니까 1차, 2차, 3차 막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절약이 되죠. 또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1위가 안 되었어도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를 지지한 사람 그 표 버려지는 표였습니까? 이양돼서 당선되는데 나중에 기여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바로 이 얘기입니다. 또 여러 후보에게 순위를 매겨 투표해야 하므로 투표 과정은 복잡하죠. 막 넘기고 지금 단순한 걸로 해보았는데 저렇게 12명 갖다가 해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유권자를 가져다가 표를 이양하고 막 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다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쭉 넘겨주세요. 네.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번 했지만 이제 마지막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15대 16대 때까지는 1인 1표제였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후보에게 한 표만 던졌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후보에게 한 표 던지면 바로 그 후보의 소속 정당에게로 비례대표가 배분되었었던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좋아하는 후보와 좋아하는 정당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는 B당 후보였지만 내가 좋아하는 정당은 A당이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정말 A당에 대한 지지를 밝힐 수도 없고 A당에 한 표가 가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B당에게 한 표가 가게 하는 직접선거 원칙의 위반이더라. 바로 그 얘기죠. A당, B당 후보. 또 무소속 후보를 지지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반영되지 않죠. 내가 여기서 무소속 후보를 찍으면 한 표가 전국구 의석 배분하는데 쓰이지가 않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평등선거 위반, 한 표 가치가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여기서 한 표 가치가 여기서도 한 표 가치 또 쓰이니까 두 표의 가치를 내지만 무소속 후보를 찍으면 여기서 하고 여기 반영 안 돼서 한 표 가치로 끝납니다. 평등선거 원칙 위반. 그래서 17대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 선호하는 후보에게 한 표, 선호하는 정당에게 한 표. 따라서 무소속 후보를 찍어도 내가 좋아하는 정당 B당.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각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를 제출합니다. 명부 많이 말씀드렸죠? 1번에서부터 쭉 있는 여자가 홀수번호로 가는. 그리고 정당 투표를 따로 해서 바로 이 선호하는 정당에다 투표한 것을 따로 해서 그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배분됩니다. 우리나라도 봉쇄 조항이 있어요. 소수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보세요, 여러분. 가방식 한번 볼까요? 가방식 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거기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배분했다라고 하면 여기 한 표 던진 걸로 여기서 배분이 되었습니다. 1인 1표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를 보세요.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 따로 해서 여기서 한 표를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따로 실시해서 여기서 한 표를 합니다. 그래서 나 방식은 1인 2표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런 가방식 볼까요? 가방식 1인 1표 방식이었습니다. 1표 방식에서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와 선호하는 정당이 다를 경우 내가 좋아하는 후보와 정당이 다를 경우 절반의 선택권이 박탈당하죠. 내가 좋아하는 정당 찍을 수도 없고 그냥 그 후보 좋다고 했을 뿐인데 맞습니다, 여러분. 또 가볼게요. 1인 1표에서 유권자가 무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는 정당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보다 표의 가치가 높습니까, 여러분? 예, 1표제 하에서 무소속 후보를 찍으면 의석 배분하는데 안 쓰이죠. 그렇죠? 한 표의 가치. 그런데 A당 후보를 만약에 찍었다라고 하면 A당의 의석 배분하는데 쓰여서 여기서 한 표, 여기서 한 표, 두 표의 가치. 다시 말하면 무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가 정당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에 비해서 표의 가치가 낮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나에서 2표제 하에서
이 표제하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 투표 여기 각각 맞네요. 다음 가에 비해 나에서 보면 이 표제하에서 다수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져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다수당에 더 유리한 건 어떤 방식일까요? 1표 방식이죠. 1표 방식해서 지역구에서 많은 정당을 차지한 정당들이 전국구에서도 많이 배분받으니까 그대로 이게 연결되니까 가에 비해서 나가 아니라 가에서 훨씬 더 다수당이 유리해져요. 여러분, 나로 되면서, 즉 2표 방식이 되면서 사람들이 큰 정당의 후보를 찍어주지만 정말 작은 정당,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작은 정당도 정당 투표를 해줘서 작은 정당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수당의 의석 확보가 더 유리한 건 가고요. 작은 정당이 더 좋아하는 건 1인 2표제 방식을 작은 정당들은 더 좋아합니다. 다음 볼게요. 나에 비해 가는 사표 발생이 줄어들고 국민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여러분,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사표 발생이 줄어드는 건 나 방식이 되죠. 2표 방식을 했을 때 정말 국민의 의사를 정말 잘 반영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 따라서 이거 아니고요. 나는 가에 비해, 이거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맞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꼭 그렇다니까요. 네. 나는 가에 비해 비례대표 의원 선출 시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되나요? 여러분,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건 1표 방식이 위배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가 방식이 위배되는 겁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나는 가에 비해 후보자 개인의 선거운동의 필요성이 크다. 여러분, 가건 나건 간에 1인 1표건 1인 2표건 간에 비례대표 후보들은 개별적인 선거운동 하지 않잖아요. 명부에 쫙 올라있고 그 득표율에 따라서 딱 순서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개인적인 선거운동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방선거 투표용지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6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딱 감이 오시나요? 지금 보시면 비례대표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보니까 보세요. 표를 잘 봐주세요. 정당에만 투표합니다. 사람 이름이 없죠. 다시 말하면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를 통해서 정당 투표 한 표를 따로 해서 비례대표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정당 이름만 쭉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여기는 구청장, 시장, 군수, 기초와 관련된 것이고 이 아래는 시도지사, 광역과 관련된 표입니다. 보니까 기초에서 군수, 시장 등 짱을 뽑는 거 정당으로 해서 이름이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뽑고요. 한 표. 그 다음에 여기 비례대표 지역구에서 여기는 의회를 뽑는 겁니다. 지역구 의회를 뽑는데 이렇게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 여기도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를 하게 되네요. 또 보시면 지역구 시군의원, 여기 기초의회잖아요. 여러분 기초의회는 뭐 한다라고 했습니까? 정말 많이 했던 소수대표제 얘기했죠. 여러분 소수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구에서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까지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2명, 3명, 4명까지 뽑을 수 있으니 정당은 여러 명을 공천하겠죠. 따라서 이 투표용지는 이렇게 나왔어야지 더 맞습니다. 1-가, 1-나, 2-가, 2-나. 그래서 무슨 당, 무슨 후보, 무슨 당, 무슨 후보 이렇게. 자, 보세요. 1번을 달았다, 둘 다 1번을 달았다라는 건 같은 정당이라는 의미고요. 2번이라는 얘기도 이 정당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누리당이 1번, 2번이 민주통합당이 되죠.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2명의 후보가 나왔다. 여기서도 2명의 후보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번호가 여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다시 말하면 1-가, 이 1-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소수대표제구나. 여러 명을 공천하니까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을 공천하니까 1-, 2-나, 1-다 뭐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수대표제는요. 한 정당이 여러 명을 공천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표를 찍을 때는 단 하나만 딱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여러 명, 2명, 3명
2명, 3명 뽑는다고 해서 나도 막 2명 이렇게 뽑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장 하나에만 뽑는 겁니다. 하나에만 뽑아서 순서대로 득표 순대로 3명, 4명이 당선이 되는 거지 우리가 뽑을 때 3, 4명을 체크하면 그건 무효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여기까지 해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다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선거 문제 접근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조금 깊어져서 걱정도 많이 되지만 개념 강의로 이렇게 바닥 닦아놓고 그리고 이거 강의로 문제 유형 파악하고 기출 자꾸 보고 기출 플러스 통해서 확인하신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요. 79쪽입니다. 79쪽 자료 탐구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이한 크기의 선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률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석 선거구라고 되어 있는 건 무슨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A정당은 국민의 45%가 좋아하고 35% 그리고 20%는 분명히 BC정당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뽑는다라고 하면 그 한석 전체를 100% A정당이 다 가져갑니다. 그렇죠? 이제 더 가보겠습니다. 2석을 뽑는다라고 해봅시다. 한 선거구에서. 그러면 A정당이 한석, 그리고 B정당이 한석 가져가겠죠. 1등, 2등이니까. 그렇죠? 1등, 2등이니까. 그러면 2석을 얘네 둘이 반반씩 나눠 가지니까 50%씩 가져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더 가볼게요. 3명을 뽑는다라고 해봅시다. 3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보세요. 45%, 20%, 35%예요. 45%를 2개로 나누면 22.5 정도 되잖아요. C정당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석을 가져가고 22.5 이렇게 꼭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겠지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하나 가져가고 여기 하나 가져가고 여긴 못 가져가죠. 따라서 여기가 2석, 여기가 한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60% 넘게 여기가 가져가고 여기가 30%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 나가보면 여러분 보세요. 한석만 뽑을 때는 A정당이 국민의 45% 지지밖에 못 받았지만 한석 전체를 가져가니까 10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선거구에서 만약에 100명을 뽑는다라고 해보세요. 10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이 100명을 45% 지지를 받았으니까 45석, 35석, 20석 이렇게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선거구가 작을수록 한 명을 뽑을수록 선거구가 작을수록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그런 방식일수록 왜곡이 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와? 득표수와 의석 차지한 의석률 간의 왜곡이 심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한 선거구에서 많은 수를 뽑을수록 득표수와 의석률 간의 이 왜곡이 완화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시 몇 번 한번 반복해서 보세요. 이 표가 주어지고 해석하는 식의 문제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12대 국회의원 전국구 의석 배분 방식과 선거 결과입니다. 보시면 하나만 볼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이 전국구 의석 배분은 정말 큰 정당에 유리하게 이루어졌어요. 보시면 여기 제1정당은 국민에게 35%의 지지밖에 못 받았습니다. 전체 3분의 1의 지지밖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한 47% 정도 차지했는데 전국구는 무려 66%를 여기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전국구를 배분할 때 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 득표율이 35%면 전국구도 총 의석에서 30%만 줘야지 일당에 유리하게끔 정말 많은 수를 몰아줘서 3분의 1을 몰아줘서 전체적으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게 이 전국구 제도를 악용했다는 거죠. 큰 정당에 유리하게끔. 이 수치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례대표제입니다. 보시면 조금 심화돼서 들어갔어요. 보세요. 가방식은 각 정당이 당선 순위를 표시한 후보자 명부를 등록하고 투표자들은 정당의 명부에 투표합니다. 투표자가 명부상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고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라야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이러죠.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각 정당이 1번 박봄, 2번 누구, 3번 누구 쭉 정해놓고요. 우리가 그 정당 좋다고 해서 그 정당한테 몇 %의 지지를 보내면 그 지지에 따라서 몇 번까지
우리가 이 사람을 결정할 수는 없는 방식이 우리 지금 현재 그 방식입니다. 따라서 좋아하는 정당에만 투표를 하지 그 명부에 있는 사람들은 못 고른다는 거죠. 그런데 나 방식은 보면 정당이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지만 투표자는 명부상의 순위에 구속되지 않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투표자는 정당 명부를 대상으로 투표하지만 원하는 경우에 나는 지금 저 아래에 20번에 누가 가 있는데 임동연 PD 이렇게 가 있는데 이 사람 너무 훌륭하다. 이 사람 찍겠다. 이렇게 명부 자체에 대한 투표도 가능해지는 거죠.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나 방식의 경우에는 가 방식은 좋아하는 정당에게만 뽑는데 나 방식은 좋아하는 정당뿐만 아니라 그 정당 명부에 올라있는 그 비례대표 사람까지도 뽑는다라는 거죠. 네.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 얘기가 되고요. 이제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결선 투표제 모양입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딱 한 번의 선거만 합니다. 1차 선거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득표율이 45%인 이 사람이 무조건 당선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제일 많은 사람 과반수가 안 돼도 당선이 되죠. 바로 여기 이 사람이 이게 당선이 됐다면 이것은 상대 다수 대표제에 의한 다수 대표제.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과반수 아니라도 사실은 A를 찍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상대 다수 대표제. A가 가장 많이 지지를 받았지만 A를 찍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선 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두 사람을 놓고 다시 경쟁을 붙이는 거죠. 다시 2차를 합니다. 그래서 2차를 해서 그때야 비로소 A의 당선을 확정짓는 거죠. A는 이번에는 나는 과반수를 얻어서 당선된 대표성이 커진 겁니다. 바로 결선 투표제, 다시 말하면 과반수를 요건으로 하는 이와 같은 절대다수 대표제는 대표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표 통해서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수능 문제고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보시면 다음 각국의 현행 선거 제도인 X제도와 비교할 때 현행 선거 제도인 X제도와 비교할 때 Y제도의 특징 그랬습니다. 여러분 2012년 수능 바로 이 문제는 지금 제도의 특징만 하나 여기 지금 수능 특강에는 나왔지만 제도의 특징 하나 플러스 무슨 문제? 분석이 따라옵니다. 분석이.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특징 그리고 분석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 제도의 특징만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갑구구에는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X제도에 의해 X제도가 현행이군요. 선출을 합니다. 이 X제도는 6개의 선거구에서 상대 다수 대표제 나왔습니다. 이 X제도는 소선거구제 상대 다수 대표제구나. 그렇죠 여러분. 했습니다. 그런데 갑국은 의회 선출 방식을 Y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Y는 뭐냐면 현재의 선거구를 통합하여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바로 중선거구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더 안 읽어봐도 됩니다. 문제 뭐예요? X제도와 Y제도를 비교해봐라. Y제도의 특징을 말해봐라. 소선거구제 아니고 중선거구제의 특징을 말해봐라. 바로 그 문제입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중선거구제의 특징, 중선거구제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소선거구제 1등 제외한 나머지 모두 사표, 소입니다. 선거운동이 비용이 줄어드는 건 여러분 소선거구제, 선거구가 작으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3번. 군소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요. 1등만 되니까 어디? 소선거구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이 높아지죠. 어디? 중대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에서는요.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소선거구제에서는 득표를 해도 1등이 아니면 다 버려졌어요. 의석에 반영이 안 됐다고요. 소선거구제에서는 득표를 하더라도 1등으로 득표를 한 게 아니라면 다 사라지는,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그러나 중대선거구가 되면 득표를 한다면 2등으로라도 한다면 그것은 의석에 반영이 되니까
비례성이 높아지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네. 지연과 학연 등 연고주의에 의한 당선 가능성.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거 막 작용하는 거 소선거구제. 선거구 작아서 서로 막 얽혀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다음 볼게요. 밑줄친 제도의 도입에 대한 AB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 선거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A는 지역주의 해소와 소수 정당의 진출을 위해서 이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여러분, 이 제도 무엇일까요? 중대선거구제죠. 여러분 왜요? 중대선거구제 지금 여러분 그동안 안 나왔던 얘기 나온 거 지역주의 해소 기억합니다. 여러분 중대선거구제 가게 되면 작은 정당도 진출할 수 있죠. 2, 3, 4등. 그리고 지역주의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남 지역에서는 주로 이 정당이 되지만 2등, 3등 하게 되면 다른 정당도 진출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호남 지역에서는 주로 다른 이 정당이 당선이 됐는데 중대선거구제 하게 되면 2등, 3등으로 다른 정당도 들어갈 수 있으니 중대선거구제 하게 되면 지역주의 해소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A는 중대선거구제 찬성. 그런데 B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중대선거구제 하게 되면 지역구도 타파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한 지역구에서 한 정당의 후보가 모두 당선될 수도 있다. 왜 1등이 기존에 A당이었으면 2등도 A당 또 될 수 있는 거지. 공천을 여러 명 하니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초의회 그림 그리면서. 그리고 또 정당 간의 경쟁보다는 당내 경쟁이 심화되어서 무소속 후보가 모두 당선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중대선거구제 하게 되면 한 정당은 A당은 1명, 2명, 3명, 4명까지 공천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무소속 1명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표가 막 분산이 되니까 오히려 이 정당은 하나도 당선을 못 시키고 무소속만 당선되는 무소속 외에 B당, C당 이런 당만 당선되고 오히려 이 당내에서 막 그 경쟁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정당은 아무도 당선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B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1번. A는 차순위 득표자도 당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죠. 2등, 3등도 당선돼야 돼. 찬성. 2번. A는 특정 정당의 독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죠. 중선거구제 하게 되면 2등, 3등 다른 정당이 돼서 지역주의 해소하고 작은 정당도 등장할 거야. 봅니다. 3번. B는 선거에서 정책 정당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작은 정당이 등장하냐, 지역주의가 해소되냐 뭐 이런 건데 정책 정당의 역할이 강화될 것? 오히려 무소속이 등장하고 이럴 것이라고 우려했잖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볼게요. B는 지지도가 높은 정당에서 출마한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지 못할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A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찬성, 긍정적, B는 부정적. 맞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여러분.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국을 500개 선거구에서 4개의 정당의 후보자들이 경합해서 전국 500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A당이 26%, B당과 C당이 25%, 그리고 D당이 24%를 득표했습니다. 각 정당의 의석 점유율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각 정당의 득표율에 상응하는 의석을 받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500개 선거구에서 26% 득표했으니까 그거에 맞게 500석 가운데서 130석을 가져가는 것. B당과 C당은 25% 했으니까 500석 가운데서 125석 가져가는 거. 여러분 이거 계산하실 수 있죠? 계산 안 해도 됩니다. D당은 120석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500개 선거구 모두에서 각각 A당이 26%, B당이 이렇게 득표한다면 정당 간의 득표차가 불과 1, 2%지만 A당이 500개 의석을 독점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주면 130석, 125석, 120석 이렇게 가져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나라가 500개 선거구를 청막 500개로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여기 각각의 요 한 선거구에서 모두 A당은 26%, B당은 C당은 25%, D당은 24%를 했다면
한 선거구에서 1등한 단 한 명이니까 A당이 되는 거죠.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소선거구제를 해서 한 선거구에서 1등한 단 한 사람을 뽑게 되면 이와 같이 득표는 전체 국민의 26%밖에 하지 않았으나 의석은 전체 500개를 다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럼 그래서 정답은 보여주세요. 네, 넘겨주시면 게리맨더링의 폐해, 비례대표제의 단점 이런 거 아니고요. 선거구 법정주의의 필요성, 다 양당제 뭐 이런 얘기 아니고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죠. 3번이 정답이 되죠. 선거구를 한 선거구에서 1등한 단 한 사람만 뽑게 되면 26%의 지지만으로 전체 100% 의석을 다 가져갈 수 있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한 추론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A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A당 지지가 높네요. 대선거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선거구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2등, 3등, 4등도 4등, 대선거구제니까 6명 이상이네요. 한 7명 뽑는다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쓰지 맙시다. 또 B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농촌에서는 B당의 지지가 높네요. 그러면 이 농촌 지역에 소선거구제가 실시되고 있네요. 단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선출되는 전체 의원수는 각각 같고 A당과 B당의 득표율은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구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 선지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당이 야당, B당이 집권당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야당 집권당 할 때는 정부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정부 형태가 나와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정부 형태 안 나왔습니다. 따라서 알 수 없음. 2번 선거제도는 A당보다 B당에게 유리할 것이다. 바로 2번이 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B당은 소선거구제로 농촌지역에서 유리해서 농촌지역에서 다 소선거구제 1등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A당은요. 도시지역에서 1등 차지하는데 2등, 3등, 4등, 5등에서 B당이 여기서도 또 의석을 차지해 가요. 왜냐하면 대선거구제니까. 따라서 B당은 농촌지역에서도 차지하고 도시지역에서도 차지할 수 있으니 2번 B당이 더 유리할 것이다. 맞습니다. 3번 농촌보다 도시지역에서 사표가 더 많을까요? 대선거구제보다는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더 많죠. 틀렸습니다. 다음 볼게요. 농촌보다 도시지역에서 지역적 명망가의 당선 확률이 높은 건 농촌입니다. 소선거구제니까 틀렸고요.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다. 농촌지역, 소선거구제 선거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바로 이 점 기억하세요. 농촌 지역에선 B당만 당선되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대선거구제라 A당도 B당도 다 당선될 수 있으므로 B당이 더 유리하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3번부터 해서 문제 정말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문제 보러 많이 오실 텐데요. 네, 열심히 풀어오세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